신남방 정책 말 그대로요. 동북아에서 저쪽 동남아로 가겠다는 거죠. 동남아에는 유럽연합처럼 동남아 10개 국가가 모여서 만든 아세안이라는 국가연합이 있는데 이 중 제일 경제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가 맹주로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줄여서 보통 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인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는 그 인도는? 네, 인도는 영어로 인디아입니다. 외국인이 I am from Indo.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왜 남쪽으로 가겠다는 거냐? 먹을 게 파밍할 게 많다는 거죠.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자원, 그리고 인구 비율에서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이들 국가들의 생활 수준만 향상된다면 우리에게 훌륭한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죠. 많이 듣던 얘긴데 여러분, 브릭스 기억하시죠? 브릭스는 이머징 마켓이라고도 불리는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의 앞자를 따서 BRICS 브릭스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짐 오닐이라는 분이 처음 주장하셨는데 미래는 이들 5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죠. 2010년 남아공이 가입하면서 브릭스가 되었다고 하니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브릭스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중국은 G2, 인도는 IT 강국이라는 호칭을 얻었죠.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어떨지 지난 10년간의 GDP를 준비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러시아는 오히려 예전만 못하고 남아공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물론 중국, 인도는 워낙 땅도 넓고 인구도 세계 1위, 2위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추운 지역이 많다고는 하지만 면적으로는 세계 1위, 인구 9번째고요. 브라질은 면적, 인구 각각 세계 5위, 남아공은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작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2위의 경제력입니다. 브릭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셨던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브릭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나의 성장률 예측은 틀렸습니다. 라고 밝혔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인터뷰에서도 브릭스가 아니라 앞에 브라질, 러시아를 뺀 IGS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라며 씁쓸하게 농담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굳이 브릭스를 언급한 이유는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때 기대와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였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죠.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 됩니다. 참 쉽죠. 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 결국 앞으로의 미래는 아세안 국가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뻔한 결말을 말씀드리며 이번에는 동남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살펴볼까 합니다. 동남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경제는 중국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몽이라고 불리는 1대1로부터 살펴볼까 하는데 1대1로는 육상 실크로드의 일대와 해상 실크로드의 일로를 합친 의미로 중국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망을 2014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배도 부르고 집안도 살만해지니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군사력의 우위를 통한 봉쇄 정책으로 대응했는데요. 한국,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시작으로 대만의 레이더 기지, 필리핀,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해상 방어라인, 그리고 태국, 인도와는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둘러싸겠다는 거죠. 이에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동쪽을 피해 서쪽 약한 부분 우루 활로를 개척한다는 전략을 펼쳤는데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기존 해양 경로가 유사시 또는 미국에 의해 봉쇄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인도양의 주요 항구들을 연결하는 전략이죠. 이 모양이 마치 진주 목걸이를 닮았다고 하여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불려지고요. 저는 뭐가 진주 목걸이를 닮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3년 예멘의 모카항과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구의 운영권을 취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카커피라는 이름은 이곳 모카항에서 유래되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멘은 과거 아라비아 반도의 중요한 무역항이었고 주변에서 생산된 커피는 이곳 모카항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이 커피가 모카에서 왔다고 하여 모카커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국은 2015년에는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2017년에는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을 인수하고 마지막으로 같은 해 2017년에 미얀마와 중국 간의 송유관 건설을 완공합니다. 특히 스리랑카는 차관, 즉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한반토타 항을 99년간 임대해준 것으로 유명하죠. 집문서나 땅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무서운 형님들이 찾아와서 협박하는 딱 그 모습 있죠. 진주 목걸이 전략에서 핵심이 되는 두 국가가 있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한 미얀마와 파키스탄이죠.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피해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거죠. 재미있게도 최근 미얀마는 쿠데타로,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배후로 이슈가 되었었죠. 먼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에서 회랑은 기존 교통망에 무역, 물류, 지역개발 등으로 그 기능을 확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중국 신장 지역의 카슈갈에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까지 도로와 철도를 포함하여 총 길이 2000km에 달하고 여기에 석유가스관과 광케이블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미 일부 구간들은 완공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이 경제회랑 구간에는 중국과 파키스탄 정부가 1959년부터 1979년까지 20년에 걸쳐 완공한 카라코람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름에서와 같이 카라코람 산맥을 통과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 카라코람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입니다.
그래서 카라코람 고속도로 구간에 있는 중국 파키스탄의 국경 군자라 패스라는 곳은 무려 해발 4,693m이고요. 참고로 저희 나라 백두산은 겨우 2,744m입니다. 이곳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만큼 날씨의 영향에 민감해서 여름에는 산사태, 겨울에는 눈과 얼음으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봄, 가을 중 몇 개월 동안만 통행이 가능하고 지형이 험준하여 건설 당시에도 많은 인부들이 산사태, 추락사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쿠데타와 아웅산수지 여사로 유명한 미얀마로 넘어가 보면 2015년 완공된 중국 미얀마 간 송유관 라인은 중국 민난성의 쿤밍시에서 시작하여 미얀마의 차오표항까지 약 771km로 이어져 있고요. 이 송유관과 함께 쿤밍 지역에 정유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중국은 수입의 80%를 의지하던 남중국해 노선의 대안으로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중국은 송유관과 관련해서 통행료로 하나 약 160억 원을 매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톤당 1달러의 통과세도 납부하고 있죠. 이 자금은 자연스럽게 군부의 비자금이 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어서 이 돈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다시 회수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 부각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과 같이 비상사태 발생 시 송유관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중국이 미얀마를 강제 점령 또는 군대를 주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죠. 이런 논리라면 1대1로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 역시 안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중국이 멋지게 수비를 해냈으니 이번엔 미국이 다시 공격할 타이밍이죠. 우선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물론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압도적으로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에는 대략 저희보다 2배 정도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일명 쿼드 또는 다이아몬드 전략으로 알려져 있죠. 이 쿼드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동맹인데 뭐 하나 이쁜 구석이라고는 없는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주도했던 군사 동맹으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잇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협력 체제며 아시아에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겠다는 꼼수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전략이죠. 형님, 중국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미국 형님께서는 쉬고 계시죠. 이러고 있는 과잉충성이 참 꼴보기 싫습니다. 쿼드와 함께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이라고 하는 5개의 눈, 5 아이즈인데요. 냉전시대 미국과 영국이 맺은 협정을 시초로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된 동맹 체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이 5 아이즈에 추가로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근데 이거 이후에 추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달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오커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A, 오스트레일리아, UK, USA를 줄임말로 우리 세 나라는 형제, 혈맹이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해서 엄청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호주는 프랑스한테 디젤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계약까지 끝낸 상태였는데 미국이 핵잠수함을 준다고 하니 당연히 미국한테 땡큐하고 프랑스랑 한 계약은 파기한 거죠. 프랑스는 미국과 호주가 등에 칼을 꽂았다 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동남아시아, 즉 아세안 국가의 언급은 왜 없는 것일까요? 첫째, 동남아는 이미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판단해서 포기하고 대신 태평양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봉쇄하겠다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군사동맹으로 미국 혼자서도 동남아 지역 등은 통제할 수 있다. 즉 좁은 지역은 미국이 직접, 넓은 지역은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는 전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 뇌피셜은 미국은 동남아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면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픈 경험이 있죠. 미국의 경제적 지원은 지배층의 호화 생활에 사용되고 지원해준 무기들은 몰래 적군에게 팔아먹는 부정부패로 인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결국 두 나라에서 모두 철수했던 것이죠. 결국 가성비로 봤을 때 오랜 동맹이면서 어느 정도 사용처도 분명한 일본, 인도, 호주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제는 중국에,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종종 미국의 반기를 드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대표적인 예인데 필리핀에는 미군과의 군사훈련의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측근이 미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이유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해당 협정에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물론 곧 다시 연장을 승인하긴 했고요. 그런데 과거 오바마 대통령에게 개자식이라고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미국과의 관계가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태국은 잦은 쿠데타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21번이나 쿠데타가 있었고 지금의 정권도 쿠데타로 탄생했죠. 당연히 미국 내에선 쿠데타와 군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때문에 태국 군부도 미국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고요. 베트남은 거의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을 엄청 미워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국 중국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규제를 피해 중국의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해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죠. 싱가포르는 중리 배교를 고수하고 있고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중국의 국가 전체 경제를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최대한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동남아 국가들과 우리나라 모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